삼국지 위나라에서 고구려를 침략한 지휘관이 있으니 광구검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광구검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오래된 요청입니다. 1년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요청하셨던 분들 아직 제 채널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2편에서 3편 정도로 편성을 할까 합니다. 광구검이 이름부터가 논란이죠. 혹자는 무구검이라 하기도 하는데 관자와 무자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글씨체도 이거 두 개 구분 안 되는 글씨체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려면 유니코드를 봐야 됩니다. 이 두 글자가 제1획과 2획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즉 오른쪽과 밑꼬리가 튀어나와 있느냐 아니냐 차이인데, 원래 정사대로 광구검으로 통용되고 있다가 2008년에 성문이 하나 발굴됩니다. 이 성문은 2004년에 처음 세상에 나왔다 하는데 농민들이 방치를 해놓은 거예요. 원래 이런 걸 갖고 가서 쪼갠 다음에 집 대들보로 쓰기도 하는데 다행입니다. 이걸 4년 지나서 중국 당국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바로 무구씨 조상비입니다. 광구검의 손자 광구호가 조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인데, 문제는 여기 새겨진 글자의 뒤쪽 그리고 아래에 꼬리가 있어요. 즉 사진 보시면 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관자는 꿰뚫을 관에 부수를 제하고 줄인 통자이기 때문에 꼬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무구검이 맞다고 보기엔 그 반대되는 근거가 또 많습니다. 광구씨는 의비씨로 전국시대 위나라 광구진에서 유래한 것이다. 성씨의 유래에 있어서 관이씨는 관명에서 유래된 것이고, 구기씨는 나라 이름에서, 의비씨는 고을 이름에서 유래된 거라 보면 됩니다. 그럼 이 관구라는 곳이 실제로 있는 곳이냐? 괄지지에 제나라가 위나라를 공격하여 광구읍을 취하였다 되어 있어요. 이 관구에 사는 사람들의 성씨가 관구씨였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결론 안 나는 이유가, 이 광구씨 또는 무구씨가 복성인데 단성화됩니다. 공자의 이름이 공구죠. 무제 유철 때부터 이런 피위 움직임이 있었다 하는데, 후대에는 진짜 피위가 되면서 관씨, 무씨, 구씨 등으로 단성화돼요. 구씨도 글자를 다른 걸 쓰게 합니다. 그런데 무씨들이 얘기하기로는 무씨는 또 다른 유래를 갖고 있어요. 방금 제나라가 위나라의 광구를 점령했다 하죠. 광구진을 점령한 제나라의 선왕이 동생한테 이 관구를 봉투로줘요. 동시에 동생한테 호시성을 하사했는데 이후 호무씨가 되었다. 무씨는 이 호무씨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설로는 무씨는 광구씨랑 상관없이 요임금의 씨나 무거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다른 유래들도 있기 때문에 무구씨에서 비롯되었다, 이건 그냥 설 중에 하나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원래 광구씨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무구씨가 되었다. 저는 저만의 가설을 갖고 있긴 한데, 광구검이 수춘산반으로 갈려나갔죠. 그런데 둘째 아들 광구종은 오나라로 탈출합니다. 이때 성을 무구씨로 통과 비슷하게 바꾸지 않았느냐. 이런 도망자 신세가 될 때 성을 바꾸는 일이 실제로 있어요. 예를 들면 장료도 원래 섭씨죠. 조상이 묵특을 엿먹인 관계로 섭씨가 흉노한테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성을 장씨로 바꿨다 되어 있습니다. 유파도 성을 뭘로 바꿨는지 기록엔 없지만 유비를 피해 성을 바꾸고 사섭한테 달아났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광구종은 오나라가 멸망할 때 사면을 받는데, 성을 바꾼 게 사실이라면 사마염이 성은 복성을 못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관리들이 성씨 바꾸는 건 황제가 허가를 해야 됩니다. 오나라 주연도 시씨로 다시 복성하려다가 송건이 불허하죠. 심지어 양자를 드릴 때도 황제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양자도 그 자의 성씨를 바꾸는 일이죠. 성씨를 바꾼다는 게 상속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연도 주치의 양제로 들어가는 걸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가충이 아들을 못 남기고 죽어서 가충의 아내가 황제한테 허가를 받고 가충의 외손자를 아들로 입적해서 그 가산과 자기를 상속하게 했던 겁니다. 전술한 주연 같은 경우에도 주치가 아들이 없어서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 뒤로 친자들이 줄줄이 태어나니까 주연이 상속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더러워서 시시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걸 송건이 하지 말아 한 거죠. 광구종은 역적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살려주고 벼슬 준 걸로도 큰 겁니다. 그래서 광구호가 조상들이 잊혀지는 게 두려워 비석을 남긴 게 아닌가. 물론 광구검 기공비에 광구검의 성이 딱 관구로 나와 있으면 이게 맞는데, 정작 관구검 기공비에는 광구검 이름이 한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훼손이 심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광구검 기공비가 맞느냐, 일각에서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아쉬운 장면이죠. 다만 아문 7명과 함께 고구려와 싸웠다는 내용과 그때 그와 함께 나오는 당시 위나라들의 관이들로 이게 광구검 기공비구나 하는 거예요. 진수의 삼국지에도 광구검이 비를 세우고 왔다 되어 있고, 참고로 광구검의 성씨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장을 소개해드리자면, 당시 관, 무 두 글자가 같은 글자 아니었냐? 아닙니다. 사서 보면 이 두 글자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저도 모르는 한자 찾아보면서 참고하는 강의옥편 초판에는 이 두 글자가 혼동되어 있었다 하긴 하는데, 그건 그냥 오류라고 봅니다.
광구호가 고용한 석공이 글자를 잘못 새긴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 봐요. 조상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비석에 어떻게 이름을 틀립니까? 석공한테 일을 의뢰했으면 당연히 결과물이 잘 나왔는지 확인을 했겠죠. 그리고 이것도 제 생각인데, 만약 광구종이 도망가면서 성을 갈지 않았다면 다른 한편으로 나중에 사마염이 광구종의 사면 조건으로 역적의 자손을 들일 수 없으니 성을 갈아라 했을 수 있다. 즉 관구씨가 진짜 관구씨였다면 무구씨로 쓸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이유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들은 오나라로 도망한 역적의 자손들이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광구검의 본격적인 서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구검의 자는 중공으로 사회교위부 하동군 출신입니다. 광구검의 부친 광구응은 무의태수로서 황초연간의 공을 세웠다. 학소 소칙과 국연토벌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명차 금성태수 소칙, 그 명성이 금성태수 소칙에 버금갔다. 그 버금차자인데 수석차석하죠. 말 그대로 그 다음이란 얘기예요. 비슷한 표현이 있죠. 명위상 아조운, 명성과 위상이 조운에 버금갔다. 여기는 버금아가 들어갔는데 조운에 버금갔다. 조운이랑 동급이냐 그 다음이냐, 이건 제가 진도편에서 정리해드렸죠. 조운 다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대 명성이 소칙 다음이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토벌에서 광구응은 지원 요청을 한 입장이었고 토벌은 소칙이 주도적으로 했어요. 조비가 관구검을 평원 후 문학에 임명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 당시 평원후는 조예였습니다. 위나라에서 평원 땅만큼 좋은 땅이 없는 것 같아요. 조조도 아끼는 아들 조식을 평원으로 봉했고 주룡도 자신의 고향인 청하의 현이 아닌 평원국의 고당 땅을 원했다. 조비가 이걸 들어줬다 되어있죠. 조예는 후계자로서 평원후에 오르고 다음에 평원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원후 문학이라는 자리는 평원후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평원왕도 아닌 후일 때니 조예가 어릴 때부터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이 조예와의 인연이랄까, 나중에 조예의 아들, 친자도 양자도 아닌 법적 친자라 해야겠죠. 조방이 폐위됐을 때 모반을 일으키는 겁니다. 물론 끈이 떨어졌다는 정치적 얘기도 있어요. 조예가 제위에 오르고 상설왕을 거쳐 우림감이 되었다. 여기서 우림감은 우림 중랑장입니다. 이름이 시대마다 좀 달라요. 무제가 처음 신설하고 좀 지났을 때는 우림감이었는데 선제 때 가서 우림 중랑장으로 그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왜 굳이 기록에 우림감으로 되어 있느냐, 제가 이런 쓸데없는 걸 생각하길 좋아하는데 이런 사설을 쓰는 자들이 많이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고서에 우림감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시에 관호인 우림 중랑장으로 써야 함에도 배운 자들끼리 우림감 부르다가 쓸 때도 우림감으로 쓴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우림 중랑장은 호분 중랑장과 같이 황제의 최측근이에요. 경호부대입니다. 이 둘은 경호 작전구역의 차이가 좀 있고 우림은 기병대 위주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이 지방애들이에요. 관중 일대 육군의 충성스러운 자들의 아들들을 뽑았다. 반면에 호분은 심지어 세습직입니다. 부친이 호분랑이면 아들도 호분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모가 사마소를 칠 때 수백의 호위병이 있었다는데 얘들은 죽을 자리를 알면서도 황제를 따른 거죠. 그래서 이 자들은 호분들일 것이고 그 전에 조비가 장류의 부하들을 모두 호분으로 임명해준 사례가 있거든요. 호분 편제가 700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위원소격 예주문 보면 조조가 수기병 700을 자기 부곡들로 꼽고 황제를 유폐했다 성토하는 거죠. 조조가 호분들을 다 집에 가라 하고 자기 부곡들을 꼽은 거예요. 그런데 장류가 합비해서 궤돌칠 때 부하들이 800이라 했죠. 이때 살아남은 애들이 대충 6, 700 되겠죠. 얘들을 용맹하다 하면서 조비가 무용담을 듣다가 그럼 걔네 호분랑을 시켜야겠다 하면서 임명한 겁니다. 이후에 이 호분들이 어찌됐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조모 때의 호분들은 이들의 자손들일 것이고 장류를 따르던 상당히 충성스러운 가문의 기풍을 가진 자들일 것이다. 그냥 추측입니다. 광구검은 전농교위로 나가서 둔전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때 농민들이 자꾸 궁궐 축조에 차출되니까 잔소리를 합니다. 궁궐 그거 짓지 마라. 광구검은 조예의 어린 시절부터 스승이었고 조예가 간언하는 신하들의 의기를 꺾지 않았다는 후대의 좋은 평이 있죠. 그런데 반면에 조예는 한 귀로 흘려듣고 마음대로 하거든요. 조예가 긁히는 간언을 듣고도 신하를 죽이거나 핍박한 적은 없어요. 심지어 죽은 가족, 그것도 딸을 건드려도 뭘 안 합니다. 조예의 아끼는 딸이 죽었을 때 장사이해가 너무 후하다. 이 진군의 간언은 사실 목이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다만 조예는 그냥 말을 안 들을 뿐입니다. 리액션은 또 좋아요. 간언을 듣고 그 말을 들으니 짐은 심히 두렵도다 하면서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조예가 광구검을 승진시키는데 형주 자사로 보냅니다. 저 아재 괜히 둔전 맡겼다가 잔소리만 한다 하면서 치워버린 것 같아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광구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관에 가까웠습니다.
문학, 상서랑, 자사 이런 건 사실 군부의 지휘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림중랑장을 했지만 도성대 땡보직이고 전방 지휘관과는 거리가 멀죠. 그런데 갑자기 조예가 광구검을 군부의 지휘관으로 꼽아요. 당시 송건이 공손년에게 구석을 주고 사신단을 보내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당연히 조예한테 들키죠. 은밀하게도 아니고 대규모 사신단을 보냈으니. 거기다 요동에 정치적 문제가 있었는데 공손년이 모반을 일으켜서 공손공을 유폐하고 요동을 먹어버려요. 그리고 위나라에 입조를 안 하는 겁니다. 사대부들이 그 조예를 바라보는 관점이 명제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궁궐을 막 세우고 과시하니까 주변 이민족들이 모두 복속했다. 심지어 저 멀리 숙신도 호시를 바쳤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동에서는 입조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토목공사에서 권위를 세워봤자 헛짓이었다 얘기하고 싶은 거죠. 조예가 공손년이 입조하지 않는 걸 상당히 괘씸하게 여긴 것 같아요. 당시 요동 공손가의 볼모가 있긴 있었습니다. 공손왕이 낙양에 있었는데 이 공손왕은 공손공이 보낸 볼모예요. 그런데 공손년이 숙부 공손공을 몰아내고 요동을 먹었죠. 공손왕은 낙양에서 이 공손년을 계속 참원합니다. 즉 볼모인 공손왕은 공손년의 정치적 라이벌로서 사실상 볼모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오히려 조예가 공손왕을 죽이면 공손년 입장에서는 땡큐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공손년이 입조도 안 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입조라 하는 건 지방관들이 매년 황제를 아련하는 겁니다. 입조함으로써 나는 배반할 마음이 없다 이런 충성심을 보여주기도 하고 기타 애로사항을 얘기하기도 하는 자리인 거죠. 그 조인조차 조조한테 입조를 꼬박꼬박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입조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볼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아들이나 가족이 볼모로 있으면 잘 사는지 봐야겠죠. 아무튼 공손년이 말을 안 들으니까 조예가 광구검을 유주자사 그리고 사지절 신분으로 임명합니다. 군호를 뭘 주느냐? 호오한교위를 줘요. 관구검이 지휘관으로서 데뷔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다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공손년한테 패합니다. 결국 조예가 사마이에게 명하는 거죠. 4만 대병으로 요동을 토벌하게 합니다. 잔소리꾼 신하들이 역시 4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거 아니냐. 조예가 한마디 하죠. 좋은 계책도 병력에서 나온다. 이는 새말바가 아니다. 사마이는 광구군과 합류합니다. 처음에 큰 비로 분리했으나 조예의 기대대로 사마이는 공손년을 도벌하죠. 이때 광구검도 공적을 인정받아 시급 3,900호의 제후에 올랐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동천왕의 서한평 공격.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죠. 동천왕은 이 서한평을 왜 공격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공손가문이 망하고 이후 상황 보니까 위나라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이 서한평은 중국에서 고구려로 들어가는 길목이자 동시에 한사군으로 통하는 요충지입니다. 여길 점령하면 고구려 입장에서는 외침도 막을 수 있고 남진도 용이하게 돼요. 낙랑군을 보면 대무신앙이 점령했다는 그 낙랑국 있죠. 최리의 낙랑국인데 이건 또 다른 낙랑로 봐요. 그냥 지가 독립한 걸로 보입니다. 침략받아봤자 중원에서의 지원이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지정학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각자 도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동천왕은 왜 위나라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봤느냐? 외교의 실패입니다. 위나라가 공손년을 칠 때 동천왕도 위나라를 지원하려고 병사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단 1000명만 보냈고 그것도 늦게 보냈습니다. 이건 흔히 얘기하는 외교적 기법, 전략적 모호성이에요. 광해가 명예 요청으로 원군을 보내면서도 단지 소극적 지원을 한 것이라든가 지금 우리나라 안미경 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게 다 전략적 모호성의 예시라 할 수 있어요. 만약 고구려 입장에서 위나라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가 공손년이 위나라의 침입을 이겨내면 보복을 당하겠죠. 고구려 입장에서는 공손씨는 그 전대 고구려의 왕위 계승에도 관여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렇다고 위나라가 강대국이니 또 병사를 안 보낼 수는 없죠. 사마이가 그 속내를 간파하고 고구려한테 보상을 안 합니다. 사마이가 시신 7,000구로 탑을 쌓은 것도 고구려 보라는 정치적 외교적 의미도 있다고 봐요. 돌아가면서 엄포를 놓은 거예요. 니들도 까불면 이렇게 된다. 그런 면에서 송건의 요동 그리고 고구려 동맹 시도가 송건의 과시용 헛발 외교로 실패로 돌아간 게 아쉽다는 거죠. 공손년이 침략당할 때 뒤늦게 송건한테 도와달라 했어요. 직접 병사를 보내주긴 어려워도 위나라를 침략할 수는 있었겠죠. 당연히 송건이 통수를 맞았으니 이걸 무시하거든요. 그보다 앞서 송건이 요동에 사신단을 보낸 게 232년이고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이 234년이며 공손년이 토벌당하는 게 238년입니다. 만약 이 동맹이 성사됐다면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 때 융중대 빈자리 있죠. 서융. 이 서융 대신 요동에 공손년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당시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을 보면 촉에서 제갈량이, 형주에서 육손과 제갈건이, 강동에서 송건이 치고 올라가는 3방향 다구리였는데 여기에 북쪽에 공손년까지 꼈으면 판도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조예가 친정을 하면서 송건이 빤스런 친 건데 공손년까지 합세했으면 조예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였어요. 만약 고구려도 이 동맹에 들어갔다면 그거대로 보상이 있을 수 있고 뭐 요동을 빈집 안 하고 물자를 지원하는 조건이라든가 동맹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제갈량 마지막 국골 때 공손년이 호응해서 남진한다면
요동 빈집을 들어갈 수도 있죠. 암튼 이 요동 공송가의 멸망은 고구려에 상당히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나중에 사마씨가 개판을 치는 바람에 광개토 호태양께서 많은 영토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튼 사지절 호오한규이 유주사사 광구검은 고구려를 칩니다. 동천왕의 서한편 공격 직후에요.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는 광구검의 고구려 침략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